안녕하십니까, 낚시꾼 여러분. 혹한기에 붕어는 무조건 바닥에 붙어 있다고요? 만약 그 생각이 당신의 살림망을 텅 비게 만드는 주범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혹한기 붕어 낚시의 가장 큰 오해, 바로 수심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만 되면 을의 바닥 수심을 맞추고 하염없이 찌를 바라보시죠. 하지만 남들 다 입질 받을 때 냈지만 말뚝인 경험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심 한 뼘 차이가 조과를 어떻게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드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왜 베테랑 조사님들이 남몰래 특정 수심층을 노리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은 혹한기에 주로 몇 미터 수심을 공략하시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흥미로운 토론에 참여해 보시죠. 왜 우리는 그토록 바닥에 집착하게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대대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죠. 겨울엔 물고기 활동성이 떨어지니 가장 수온이 안정적인 깊은 바닥에 웅크리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수온이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속의 또 다른 결정적인 변수, 바로 산소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혹한기, 즉 한겨울에는 얼음이 수면을 완전히 뒤덮으면서 대기로부터 산소 공급이 차단됩니다. 이때 물속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중 생물들의 호흡과 유기물 부패로 인해 바닥층부터 산소가 점점 고갈되기 시작하는 거죠. 물고기에게 산소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아무리 수온이 안정적이라도 숨을 쉴 수 없는 곳에 머무를 물고기는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오랜 믿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블록입니다. 혹한기 물속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두꺼운 얼음이 햇빛을 차단하고 물의 대류는 거의 멈춥니다. 이때 바닥에는 썩어가는 수초나 퇴적물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들이 부패하면서 엄청난 양의 산소를 소모하고 심지어 황화수소 같은 유해가스를 내뿜기도 합니다. 붕어 입장에서 바닥은 더 이상 안전하고 안정적인 휴식처가 아닌 숨막히고 위험한 장소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붕어들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 바닥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약간이라도 더 쾌적한 환경, 즉 산소가 풍부한 곳을 찾아 아주 조금씩,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미세하게 부상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바닥만 고집해서는 입질을 받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붕어는 어디로 이동할까요? 바로 중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중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면 바로 아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닥에서 불과 수십 센티미터 위, 때로는 정말 한 뼘도 안 되는 그 미세한 공간을 말합니다. 이 얇은 수심층이 바로 혹한기 붕어들의 생명선이 되는 겁니다. 이 공간은 바닥의 산소 부족과 유해가스로부터는 벗어나 있으면서 동시에 상층부의 차가운 물로부터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최적의 지점입니다. 많은 낚시꾼들이 수심 측정 시 봉도를 바닥에 쿵 하고 찍은 후 찌톱 한두 마디만 내놓는 정밀한 바닥 낚시를 구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이 미묘하게 떠있는 붕어들의 입 앞으로 미끼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수온의 역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겨울철 물속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4도씨의 물이 모이는 맨 바닥이라고 배웁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낚시는 과학 이론만으로 풀 수 없는 복잡한 게임이죠. 붕어는 온도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가장 따뜻한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생존에 가장 유리한 곳을 찾습니다. 앞서 말했듯
바닥의 수온이 4도씨로 가장 높다 한들 산소가 부족하다면 그곳은 죽음의 장소일 뿐입니다. 차라리 수온이 0.5도라도 낮더라도 충분한 산소가 확보되는 중층이 붕어에게는 훨씬 매력적인 명당이 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온에 대한 맹신을 버리고 좀 더 복합적인 시각으로 물속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제 실전 낚시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얼음 구멍을 뚫고 정성껏 채비를 내립니다. 봉돌이 바닥에 닿는 묵직한 느낌을 확인하고 찌를 맞춥니다. 완벽한 바닥 낚시 세팅이죠. 하지만 옆 조사님은 채비를 내리다가 중간에 멈추는 것 같더니 이내 입질을 받아냅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그분은 아마도 바닥에서 20에서 30cm 혹은 그 이상 채비를 띄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붕어들이 유영하는 바로 그 수심층에 정확히 미끼를 안착시킨 겁니다. 우리는 바닥만 쳐다보고 있는데 붕어들은 우리 미끼 바로 위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던 거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다섯 번째, 활성 수심층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활성 수심층은 매일, 아니 매시간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햇빛이 좋은 날에는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면서 물속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이때는 붕어들이 좀 더 상층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반면 흐리고 눈 오는 날에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죠. 기압의 변화 역시 붕어의 불에 영향을 주어 유영층을 미세하게 바꿉니다. 따라서 혹한기 붕어는 무조건 바닥에서 몇 센티미터 위라는 식의 고정된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그날의 상황을 읽고 이 활성 수심층을 직접 찾아 나서는 탐색의 과정입니다. 여섯 번째, 그렇다면 이 마법 같은 수심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군 탐지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낚시꾼이 어탐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전통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수심 탐색 낚시입니다. 처음에는 일단 바닥을 찍어서 낚시를 시작합니다. 30분 정도 입질이 없다면 찌를 과감하게 20cm 정도 올려보십시오. 즉, 미끼를 바닥에서 20cm 띄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30분을 기다립니다. 그래도 입질이 없다면 다시 20cm를 더 올려봅니다.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수심층을 탐색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찌가 솟아오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일곱 번째, 낚시터의 지형 또한 중요한 변수입니다. 완만한 경사를 이룬 평지형 저수지와 급심을 이룬 계곡형 저수지는 상황이 다릅니다. 평지형 저수지는 수심이 얕고 수초가 많아 바닥층의 산소 고갈이 더 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붕어가 예상보다 더 높이 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계곡형 저수지는 깊은 수심 덕분에 비교적 산소량이 안정적인 구간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곳 역시 바닥의 퇴적물 상태에 따라 상황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내가 찾은 낚시터의 지형적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어느 수심층에서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주변 낚시꾼들을 관찰하는 것도 좋은 힌트가 됩니다. 만약 유독 한 사람만 계속해서 입질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채비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낚싯대의 각도, 찌의 위치, 챔질하는 모습 등을 통해 그가 어떤 수심층을 공략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겠죠. 낚시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정보를 공유할 때 더 즐겁고 조가도 좋아지는 법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옆 조사님에게 혹시 수심을 좀 띄우셨습니까? 하고 용기 내어 물어보세요.
의외의 꿀팁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9번째, 미끼 운용의 디테일이 조과를 가릅니다. 붕어가 바닥에서 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채비가 너무 무겁거나 미끼가 바닥에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다면 어떨까요? 떠 있는 붕어의 눈에 띌 확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럴 때는 가벼운 채비를 사용하거나 봉돌과 바늘의 강역, 즉 목줄의 길이를 길게 조절하여 미끼가 중층에서 자연스럽게 유영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지렁이처럼 움직임이 있는 미끼를 사용하여 떠 있는 붕어의 시각을 자극하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10번째, 시간대별 변화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루 중에도 붕어의 유영층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보통 해가 뜨기 시작하는 아침 시간에는 밤새 부족해진 산소를 찾아 중상층으로 떠오르는 경향이 있고, 햇살이 퍼지는 한낮에는 수온이 오른 바닥 근처로 다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 시간에는 다시 먹이 활동을 위해 살짝 떠오르는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입질받던 수심층이 오후에는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입질받은 수심층만 고집하지 말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붕어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수심을 계속해서 조절해주는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11번째, 붕어의 길을 상상해야 합니다. 물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수초대 가장자리, 턱이 지는 곳, 물골 등 붕어들이 즐겨 이동하는 경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혹한기에는 이 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잠시 머무는 특정 수심층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수심 2m권의 완만한 턱이 있다면 붕어들은 그 턱의 바로 위, 약 1.8m 지점에 머무르며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작정 깊은 곳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붕어의 이동 경로가 될 만한 지형 지물을 찾고 그 주변의 특정 수심층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12번째, 얼음 두께와 눈의 양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얼음이 두껍고 그 위에 눈까지 많이 쌓여 있다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빛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붕어들은 시각에 덜 의존하게 되고 활동 방향도 좁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붕어들이 더욱더 특정 안전지대에 뭉쳐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산소와 수온이 적절히 유지되는 좁은 수심층에 옹기종기 모여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런 날에는 더욱더 정밀하게 수심층을 탐색하여 붕어들이 모여있는 핫스팟을 찾아내는 것이 조과의 관건이 됩니다. 13번째, 집어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집어제를 바닥에 뿌립니다. 붕어가 바닥에 있다는 전제에서죠. 하지만 붕어가 중층에 떠 있다면 어떨까요? 바닥에 가라앉은 집어제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붕어의 유영층을 교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확산성이 좋은 묽은 집어제를 사용하여 물속에서 연기처럼 퍼져나가도록 하거나 아니면 아예 집어 없이 소량의 미끼만으로 조용히 낚시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붕어가 있는 곳에 미끼를 가져다 주는 것이 낚시의 기본입니다. 붕어를 억지로 바닥으로 끌어내리려 하지 마십시오. 14번째, 작은 입질의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혹한기 붕어의 입질은 매우 약하고 예민합니다. 찌가 시원하게 솟아오르는 경우는 드물죠. 찌톱이 아주 살짝 솟았다가 가라앉거나 옆으로 미세하게 끌려가는 등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미약한 신호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붕어가 미끼 주변에 있지만 확실하게 흡입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는 수심이 너무 깊거나 얕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찌를 5cm 정도만 미세하게 조절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붕어의 입질을 시원하게 바꿔놓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15번째, 제 실제 경험담을 하나 들려드리죠. 몇 년 전 한 저수지에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단 한 번의 입질도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수심은 약 2.5m 권이었고 당연히 바닥을 공략하고 있었죠. 포기하고 철수하려던 참에 옆에서 낚시하시던 한 어르신이 넌지시 말을 건네셨습니다. 젊은이, 찌를 한 뼘만 올려봐. 반신반의하며 찌를 약 20cm 올려 채비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채 5분도 되지 않아 찌가 천천히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그 수심층에서만 10마리가 넘는 붕어를 잡았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 혹한기 낚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6번째, 산소 포화도라는 과학적 개념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물에 녹을 수 있는 산소의 양은 수온에 반비례합니다. 즉, 물이 차가울수록 더 많은 산소를 함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일 뿐, 실제 저수지에서는 산소를 소모하는 요인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바닥의 유기물 부패는 막대한 산소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겨울철 물속은 마치 층이 나뉜 칵테일처럼 산소 포화도가 높은 층과 낮은 층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붕어는 이 산소 농도 차이를 귀신같이 감지하고 자신이 머무를 최적의 층을 찾아냅니다. 우리의 임무는 바로 그 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17번째, 챔질 타이밍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끼를 바닥에 대고 낚시할 때 붕어는 미끼를 흡입하고 고개를 들어야 찌가 올라옵니다. 이 과정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미끼가 중층에 떠 있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붕어는 유영하다가 미끼를 발견하고 바로 흡입한 후 몸을 돌립니다. 이때 찌의 움직임은 훨씬 즉각적이고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층 낚시를 할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른 챔질을 준비하고 찌의 작은 변화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멍하니 있다가는 순식간에 찾아온 입질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18번째, 이제 여러분의 낚시 도구함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너무 무거운 봉돌과 굵은 원줄만 고집하고 계시진 않나요? 혹한기 중층 낚시에서는 예민함이 생명입니다. 조금 더 가벼운 봉돌, 조금 더 가는 원줄과 목줄, 그리고 부력이 낮은 예민한 찌가 필요합니다. 이런 섬세한 채비는 붕어의 미세한 입질을 찌에 명확하게 전달해줄 뿐만 아니라 미끼가 중층에서 더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도와줍니다. 겨울에는 무조건 튼튼한 채비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상황에 맞는 유연한 채비 운용이 필요합니다. 장비의 작은 변화가 당신을 꽝조사해서 타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19번째, 의심하고 또 의심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입니다. 원래 겨울엔 입질이 없어. 이 저수지는 터가 새. 이런 말들로 스스로를 위안하지 마십시오. 입질이 없다면 가장 먼저 내가 지금 공략하는 수심이 맞는가를 의심해야 합니다. 붕어는 분명 물속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들이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입 앞에 미끼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낚시꾼만이 혹한기의 짜릿한 손맛을 볼 자격이 있습니다. 낚시는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탐색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20번째 블록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봅시다. 혹한기 붕어는 바닥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산소와 수온이 최적화된 특정 수심층, 즉 활성 수심층으로 미세하게 떠오릅니다. 이 수심층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날씨, 시간, 지형에 따라 계속해서 변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역할은 이 변화무쌍한 수심층을 부지런히 탐색하여 찾아내는 것입니다. 바닥부터 시작하여 10cm, 20cm씩 과감하게 띄워보십시오. 채비를 더 예민하게 바꾸고 찌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하십시오. 이런 노력들이 쌓였을 때 비로소 혹한기의 얼음판 위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멋진 찌올림을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혹한기 붕어 낚시의 핵심은 바닥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산소, 수온, 빛,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내는 활성 수심층을 찾는 것이 조과의 전부였던 거죠. 가장 큰 반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붕어가 가장 따뜻한 곳이 아니라 숨쉬기 편하고 먹이가 있는, 즉 가장 살기 좋은 곳들을 찾아 미세하게 떠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붕어의 생존 본능을 무시하고 그저 인간의 기준으로만 물속을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부터 얼음 구멍을 뚫고 무작정 바닥을 찍는 대신 의심하고 탐색해 보십시오. 수심을 10cm, 20cm씩 올려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낚시에 새로운 차원이 열릴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혹한기 수심 공략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다른 조사님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쳐봅시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